안녕하십니까.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배영입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일상 속 한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19의 현황을 보도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의 첫머리도 익숙합니다.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고통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 온라인에서의 업무와 학습도 낯설지 않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 감염병이 가져온 공동체의 위기는 간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만큼 전 대륙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네트워크화된 사회였기에 신속하게 전파되었고 그만큼 대처를 어렵게 했습니다. WHO의 자료에 의하면 확산의 기세는 여전히 등등합니다. 동일한 원인에 의해 시작된 위기지만 각국의 환경 요인과 대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 결과 확산의 추이와 패턴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나타냅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위기가 시작된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영국은 현재 가장 가파른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누적 확진자 수가 800만 명,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연구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1차 대유행을 겪으며 위기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겼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2차 대유행을 앞두고 바뀌었습니다. 예방을 위한 원칙들은 충분히 학습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수치의 확진자와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의 성과도 있었는데 왜 위험과 위기 인식은 오히려 커졌을까요? 연구진은 불확실성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자체의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19는 발병 과정과 영향이 불확실합니다. 높은 수준의 통제와 추적에도 불구하고 경로를 모르는 감염이 늘어갔습니다. 처방과 대응의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도 없고 어떤 대응이 정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 변형이 일어나고 있어 질병 자체의 정체도 불확실합니다. 아울러 신체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불확실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이들이 호소하는 고통이 그 증거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위험인식은 암을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전파시키고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 다른 모든 영역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고통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과 노동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일자리 변화입니다. 취업자 수는 감소했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노동이 현재 우리 사회에 먹고 사는 문제라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불확실성은 우리의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을 상징합니다. 근대 교육이 나타나며 당연한 전제가 되었던 학교와 대면 교육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다양한 대안적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보육에서부터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나 교육 격차의 증폭에 이르기까지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의 일상 전체가 불확실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까지 위험한 일이 된 지금 모두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버텨야 할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은 단순히 질병을 퇴치하는 것에 머물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고통스러우면서도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이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지난 9개월,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고 또 그 시간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해온 저희 연구팀 유명순 교수의 발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줄여서 코로나 유행은 역사적인 팬데믹을 기록하면서 이 지구의 많은 국가들을 시험대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위에서 국가 리더십, 보건의료 체계의 전문성, 시민사회의 역량에 걸친 각종 시험을 치러왔고요. 그렇게 보낸 9달, 몇 번의 고비는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질병 통제의 우수 사례이자 국가위기 관리의 고성과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준비대응사무차장의 브리핑이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일명 K방역의 성공키는 모두가 영어 단어 T로 시작해서 3T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양의 검사, 공격적인 역학적 추적 조사, 그리고 적절한 감염자의 격리와 치료입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진은 여기에 신뢰라고 하는 네 번째 T가 더해지지 않는 한 K방역의 성과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이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방역의 기술적 역량과 각종 조처와 정책에 우리 사회 구성원이 부여하는 정당성이 더해질 때 성과란 제대로 또 실제로 거둘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신뢰는 이런 사회적 정당성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또 많은 문헌들이 강조하는 위기 속 협치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 점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방역당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신뢰는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함축적으로 설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가 단순히 방역당국의 말을 잘 듣겠다는 수능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마스크 쓰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 쓰기 실천율은 지난 2월 말 신천지 사태 직후에 상승을 하는데 이후에 마스크 대란을 겪고 더위에 힘들었지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했는데요. 가장 강력한 것에는 효능감, 즉 이런 대응이 중요하고 또 효과적이라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높은 효능감은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이 개입되기 전부터 굳건했는데 이는 나는 마스크 쓰기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 통제감과 함께 방역 당국이 보여준 권고 또 제공한 정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개의 T가 이룬 기적 같은 K방역의 성과는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K방역의 성과를 반짝 사례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명한 조직 심리학자입니다. 칼 와이크는 예고 없이 닥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란 책을 통해 불을 끄는데 급급한, 그래서 억제 자체가 목표인 위기 관리와 문제를 내다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예측형 위기 관리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후자를 위한 5개의 필수 조건들을 제시하죠. 실수와 실패에 유념해서 우리 시스템을 약하게 만드는 이상 신호를 최대한 찾아내는 것. 불확실한데도 단순화하려는 유혹에 저항하고 늘 현장에 힘을 실어줄 것. 회복력의 우선순위를 두고 권위라든지 위계보다는 전문성을 존중할 것입니다. 연구진은 노학자의 조언, 특히 첫 번째 조언을 상기하면서 그동안의 연구를 종합해서 K방역이 성과의 이면에 드리워 있는 4개의 그림자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우리가 택한 방식은 이 사회 성원 모두가 저마다 방역 영웅, 방역 사령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철저하게 지침을 준수하고 멈춤을 버텨내고 피해와 손실이 있더라도 인내하는 영웅.
이 영웅서사의 가장 가시적인 예는 코로나 보건의료 인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K-방역의 성공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치료와 방역 인력의 헌신은 그 이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번아웃을 일으켰습니다. 번아웃, 곧 소진은 일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데 대처할 자원은 부족한 불균형 속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심하게 지치고 일에서 몰입과 성취감을 잃게 되는 특수한 직무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일단 번아웃이 되면 회복까지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코로나 영웅들은 번아웃 되었을까요?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격리구역 안에서 개인보호구를 입고 들어가면 보는 거, 그다음에 듣는 거, 그다음에 장갑을 2개 이상 끼기 때문에 만지는 거 감각이 다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지금 일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환자를 간호사 1인당 2명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같은 비율로 환자를 케어하는 거는 간호사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요. 환자분들도 사실 그 어느 날 갑자기 진단을 받고 아무 준비 없이 입원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구호단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물건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밖에서 택배를 받아서 넣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그 물류센터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한테 직접 간호를 행하는 시간보다 택배 분류하고 넣어야 될 물건, 넣지 말아야 될 물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오히려 이제 그 간호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보다는 뭐 택배에 붙여도 돼요, 이런 거 붙여도 돼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도 들으신 인터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과잉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었고, 모욕적이거나 무리한 민원에 대응에서부터 교육과 훈련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에 투입된 위태로움, 또 닥쳐서 급급했다 보니 표준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업무 지침 등 보건의료 인력의 의지나 소명감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상황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불을 끈 결과를 누리고 있으면서 불을 끌어 불 속에 뛰어든 사람을 보호하는 일에는 충분히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명한 의학계의 학술지죠. 란셋은 전문가 사설을 통해서 코로나 인력은 급조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고 기계처럼 100% 풀 가동을 지속할 수도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인력의 안전과 보상을 보장하는 것은 특별히 아닌 기본권이라는 권리장전의 발표도 있었고요. 우리도 이제는 사실상 치료방역 인력을 우리로부터 고립시키는 영웅서사를 멈추고 그 대신 연대의 어깨를 내줘야겠습니다. 코로나 현장의 업무 환경 개선을 국가가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꼭 지키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요. 그런데 코로나로 지친 것은 비단 의료 인력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도 하루도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생존 전반을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 분야의 문헌을 종합하면 우리의 코로나 일상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대략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경우는 모두 영어 단어 D로 시작을 하더군요. 당연한 듯이 누렸던 일상 자유의 박탈, 결혼식이 연기되고 채용이 취소되면서 겪은 목표의 미실현, 요양원 방문이 금지되고 등교와 출근이 멈추며 경험한 관계분리입니다. 이 3D 상황이 코로나 장기화를 타고 우리의 일상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일상 위축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완전 정지면 0, 100% 복귀면 100인데 지난 석 달의 점수를 보면 아직도 50점 이하, 즉 절반의 회복도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각자의 대처 자원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멈춤 속에서 가사와 돌봄 책임이 가중되었던 우리의 주부들, 거리두기로 생계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일상은 평균보다 그 위축이 더 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의 경우도 주부 저소득층과 함께
코로나 9개월 동안 일을 잃어버렸거나 무급 휴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높았고, 실제로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코로나 확진이 더 많았다는 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신종 바이러스는 참으로 교묘하게도 우리 사회의 취약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온 것입니다. 하버드의 널리 알려진 정치사회학자죠. 피터 홀은 미셸 라몬과의 공저를 통해서 경제적 발전 수준이 서로 비슷해도 국민의 건강과 삶의 보호에 더 성공적인 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는 일상이 심하게 다른, 즉 마모된 집단에게 이웃을 만들어주고 일상의 고립을 줄이는 공공정책에 보다 적극적이라고 했죠. 두 번째 그림자를 돌아보며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안긴 상대를 향해 우리가 그동안 분출한 분노와 혐오에서 시작합니다. 트위터는 익명에 기반한 계정이 많아서 그만큼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소셜 미디어죠. 1월부터 9월까지 욕설과 함께 출연한 단어를 살펴보니 개별적인 사안들하고 함께 감염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다수 출연합니다. 감염된 사람이 욕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혐오는 어떨까요? 저희의 설문을 분석했더니 유행 발생 초기에는 혐오가 주로 중국이나 중국인 등 쉽게 구별되는 외집단을 향했지만 점차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코로나 뉴스가 일으키는 감정에서도 불안에 이어 2순위를 차지하는데 그 사이 2번의 급상승이 있습니다. 조사의 시기와 개방형 답변을 종합하면 이런 우리의 분노가 해당 시기 주요 집단 감염에 일조한 개인과 집단의 무책임에서 촉발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분노, 그 우리의 혐오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을 덮치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해도 통계 수치는 확진을 겁내는 것만큼 확진됐다는 이유로 받게 될 비난 두려움, 즉 낙인 두려움이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폐 끼친 자에게 분노하고 혐오를 표출하면서 내가 민폐라고 찍혀 비난받지 않을까 우리의 일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자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와 싸워온 지난 9달, 우리 안에서 상호 신뢰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로 나 같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국민을 방역 당국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보다도 방역에서 덜 중요하고 방역 성과에도 덜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우리의 상호 신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실상 코로나가 한국 사회에 만들어낸 특이한 주체, 확진자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개 질병 진단을 받으면 환자라는 이름을 얻죠. 그러나 코로나 경우는 그보다 확진자로 불리우면서 질병 책임의 무게를 더해왔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정보 기술과 공권력이 더해져 가능했던 공격적인 추적은 K방역의 성과에 기여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처럼 타인의 행적을 낱낱이 확인했고 만일 어떤 이탈이나 위반이 드러나면 강하게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코로나 피로가 누적된 채 일부 무책임한 행위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사이 점차 감염을 가해 피해의 구도로 보고 결핵이라든지 독감 같은 감염과는 사뭇 다르게 마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하듯 다룬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대와 결속을 가로막는 상호 신뢰 고갈의 문제에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수의 이웃을 소수의 이탈자와 혼동하면 우리의 K방역은 더욱더 탈인격적으로 내몰릴 수 있고 그런 감시와 징벌의 공동체 속에서 되돌아오는 건 더 큰 낙인 두려움과 불신의 스트레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개의 그림자는 K방역이 거둔 큰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일으킨 감염 자체에 대응해서 감염증 유행이 우리의 생활과 생계, 곧 사회적 삶에 복합적으로 미친 영향의 관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런 K방역은
결코 방역의 중요성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전보다 더 연결되고 새롭게 연대할 사회적인 계약의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K-방역은 세계의 찬사와 함께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성찰적 대안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의 대응에 대한 반성적 고찰입니다. 위기 대응의 방식과 메시지가 지나치게 정적입니다. 생활은 말 그대로 살아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방역을 위해 활동을 제어하려니 명령이 강요됩니다. 나가지 말고 집에 머물러라. 다닥다닥 붙어 있지 마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라. 방역에 있어 가장 원론적이고 또 효과도 크지만 장기적인 대응과 처방은 아닙니다. 활동을 중지하는 일상 중단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장기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수의 일상 중단은 소수의 과잉 노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투하는 의료진과 필수 노동자들의 희생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닙니다. 의지만으로 물리적 번아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경직성도 문제입니다. 그간의 방역을 위한 노력은 과거 확실성 시대의 패러다임과 논리 위에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의료와 방역을 맡은 영역에서도 발병 원인 파악, 원인 제거가 당연한 순서였고 제도 영역에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과거의 관행적 틀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나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확진자라는 새로운 존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합당하지도 또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일깨워준 불확실성이 확실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확실한 미래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고 익혀야 합니다. 연구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적 지향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위기인식이나 해결을 위한 방향 모색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위기의 책임을 몰아주고 스스로는 위안을 받는 그런 과거의 패러다임이 여전합니다. 이런 내용은 연구진의 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모두를 경계하고 믿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높은 신뢰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처와 협력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확진의 책임을 환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확진 경험이 없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의견은 두드러집니다. 문제는 확진자라는 환자에게 이런 비난과 책임이 가중될수록 환자는 숨게 되고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증폭된 감정과 공방 속에서 확진자와 접촉자 그리고 일반인이라는 낙인과 계층이 뚜렷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선 우리나 함께라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그러하고 그마저도 많은 변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를 숙주하려는 노력에 대응하여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역시 진화해야 합니다. 불확실해진 이 시대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진화의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계약과 사태인식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런 불확실한 위기 앞에 선 개인은 일어나는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염자가 감염된 것은 오롯이 감염자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그런 사례도 존재하지만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격리 말고는 방법이 없기에 상당 부분 감염은 우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직접 감염자 이외에 몰락하는 소상공인 등 이 사태에 고통받고 있는 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격리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연결 방식을 창안해야 합니다. 연구진이 분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에서도 지속되는 위기적 상황이지만 일상 회복에 대한 요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욕구이자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 격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가중될 수 있기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격리의 고통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격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감염 억제를 염두에 두고 일상의 유지와 복귀, 새로운 연결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상상력이 이미 발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 위기 대응 인력의 적정 노동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적정하다고 보는 환자 수에 비해 실제 담당 환자 수나 혹은 실제 담당하는 환자 수가 초과하는 문제가 생기고 돌봄과 치료 중증도는 상승하는 데 비해 교육과 훈련의 숙련도가 뒤따르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정부는 그동안의 업무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 적정성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력 확충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업무 보상의 현실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중보건 위기에 최일선을 맡고 있는 인력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합니다.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공공성은 공공시설과 인력 확대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 의료시설과 인력들이 위기 해결에 더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식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의 폭넓은 수집과 효과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역학적 추적 조사 자료와 건강보험 자료, 그리고 기타 사회 경제적인 데이터들을 결합을 하면 방역의 정밀화와 함께 지원에 있어서도 효율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기관의 팩트체크 활동이 필요합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집단적인 분노와 공포를 유도하는 중요한 재료 중 하나가 루머입니다. 이번 위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일부 언론사와 같은 민간기구에서 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루머를 수집하고 검증한 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불확실만이 확실해진 이 시대에 살아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